오늘 사연은 2024년 10월 13일 날 도착했던 일본인 다나카 켄지 씨의 사연입니다. 매독이 퍼지고 있는 일본을 떠나 한국 여자를 꼬시겠다며 한국으로 단체 관광을 하러 온 일본 양아치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국을 혐오하는 격투기 선수도 있었는데요. 그는 뼛속까지 무시했던 한국에 온 뒤 생에 다시는 없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결국 한국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나카 켄지, 올해로 26살인 일본 남자입니다. 저는 6살 때부터 격투기를 시작했어요. 또래에 비해 체격도 좋고 운동신경도 있었던 저는 코치님으로부터 다나카, 프로 선수가 되면 대성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밥 먹듯이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 부모님은 제가 훌륭한 격투기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저는 부모님과 코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매일 같이 체육관에 나가 훈련을 했죠. 그에 맞춰 제 실력은 쑥쑥 늘어갔고 그렇게 저는 언젠가 세계적인 격투기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꿈이 송두리째 박살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때는 2012년 K1 라이징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16이 열렸는데 일본 격투기계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던 우메노 겐지 선수가 출전했죠. 우메노 선수는 당시 중학생이던 제게 존경스러운 롤모델이자 가장 강력한 파이터였어요. 그의 파워, 타격 스킬, 상대방을 주눅들게 하는 위압감까지 그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저는 우메노 선수를 보며 언젠가는 그와 같은 강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그날 우메노 선수의 상대 선수로 등장한 한국 선수 이찬형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말았죠. 사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이찬형이라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것인지 알 수도 없는 무명의 한국 선수에게 제 우상인 우메노 선수가 패배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경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글쎄, 이찬영 선수가 우메노 선수를 무섭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괴력의 발차기와 핵펀치를 날려대는 그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마치 차갑고 무자비한 악마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본 주변에 있던 관객들도 놀란 것인지 숨소리 하나도 제대로 내지 못했죠. 이찬영 선수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링을 장악했어요. 우메노 선수는 어떻게든 이찬영 선수를 이기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결국 우메노 선수는 이찬영 선수가 날린 악마의 힘이 깃든 펀치에 KO패를 당하고 말았고 그 모습은 저를 포함해 일본의 격투기 팬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어요.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찬영 선수가 일본 선수를 때려 눕히고 챔피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성현이라는 또 다른 한국 선수가 등장했거든요. 그는 라이즈 91 라이트급에서 당시 챔피언이었던 유키 타구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코리안 몬스터에 등극했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이게 진짜 현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 유키 선수는 강력한 로우킥으로 상대 선수의 다리를 아작내버리는 괴물 같은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성현 선수는 그보다 더한 괴물이었어요. 한국의 이성현 선수는 정교하면서도 파격적인 타격으로 유키 선수를 무너뜨렸죠. 특히 이성현 선수의 로우킥은 정말이지 예술의 경지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킥의 타이밍과 각도, 파괴력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게다가 이성현 선수는 체력까지 좋았어요. 그는 아무리 긴 라운드라도 지치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했죠. 정말이지 진짜 괴물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보며 경외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제가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해도 저 괴물 같은 한국 선수들을 넘어서기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들의 타고난 재능과 압도적인 기술, 그리고 지치지 않는 체력은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았죠. 그렇게 격투기에 대한 제 열정은 점점 식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저를 이렇게 만든 한국을 뼛속까지 미워하게 되었답니다. 격투기 유망주였던 저를 이렇게까지 좌절하게 만든 한국이 너무 싫었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일본 서점에 가득한 혐한 책들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적힌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읽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을 증오하게 되었어요. 혐한 책에는 한국은 일본을 너무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일본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훔쳐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저는 그런 것들을 읽으며 한국에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렇게 몇 년을 보내자 저는 혐한론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혐한 시위에까지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쓸데없는 일에 힘쓰지 말고 전처럼 격투기 훈련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시위에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시위에 나가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일본인들과 힘껏 목소리를 높여 한국은 일본을 그만 따라해라. 한국은 일본에 오지 마라. 라고 외치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고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저절로 격투기 훈련을 멀리하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실력이 떨어지며 저는 그저 그렇고 그런 격투기 선수가 되어갔죠. 유망주로 한 몸에 기대를 받았던 것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인 것처럼 저는 빠르게 퇴물이 되어갔어요. 부모님은 대체 혐한 시위가 뭐라고 커리어까지 망치며 그런 곳에다 힘을 쏟는 거냐며 저를 나무라셨지만 저는 사실 혐한 시위에 큰 뜻을 품고 있었어요. 저라도 이렇게 혐한 시위를 계속하면 언젠가 다른 사람들도 한국의 끔찍한 실체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홀로 고립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라도 저는 제 자존심에 상처를 낸 한국에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한국은 점점 더 잘 나가는 나라가 되어갔어요. 언젠가부터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해도 무방한 정도가 되었죠. 최근에 가장 황당했던 소식은 캄보디아 공주가 한국 아이돌이 되겠다며 한국으로 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공주는 예쁘장한 얼굴과 귀티 나는 미모로 왕실 팬들에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자신의 롤모델이 블랙핑크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 물론 케이팝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해 한국에 가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우리 일본의 아이돌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고작 한국 아이돌이라니 대체 그 공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인지 제정신인 것은 맞나 싶어서 정말 어이가 없었죠. 만약 우리 일본의 공주님이 그런 짓을 했다면 저는 물론이고 전 일본인들이 들고 일어났을 텐데 말이에요. 캄보디아는 후진국이니 같은 후진국들이 잘들 논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짜증나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글쎄, 생각 없는 어떤 일본인들이 한국을 열성적으로 좋아해대는 것 아니겠어요?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의 비빔밥이 소울푸드라고 불리며 일본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대유행을 하고 있죠. 거리마다 한국 음식점이 들어서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길게 줄을 선 일본 사람들을 보며 저는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 일본에도 맛있고 훌륭한 전통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우리 자랑스러운 일본 음식을 외면하고 한국 음식 따위를 찾을 수 있는지 진짜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었죠. 심지어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어떤 일본 여자들은 한국을 여행하는 기분을 내기 위해 집에서 일부러 한국인처럼 옷을 입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한다고 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한국어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매일 한국말을 쓰며 한국인 코스프레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일본인으로서 자존심도 없나 싶고 세상에 좋아할 게 없어서 한국을 좋아하나 싶었죠. 그나마 제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은 일본의 만화였는데 일본 만화는 예전부터 퀄리티가 높고 작품성이 훌륭해서 전 세계에서 1등을 해왔죠. 한국인들도 일본 만화라면 사족을 못 썼으니 저는 거기에 약간이지만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일본 만화의 위상을 넘어서려 하는 게 아니겠어요? 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인지 알아보니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웹툰을 보기 시작하면서 뛰어난 디지털 기술을 가진 한국이 일본 만화 시장에 치고 들어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웹툰 같은 한국의 플랫폼들이 일본에서 인기 있는 앱 1위와 2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요즘 일본 만화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스러운 웹툰을 그리거나 작품의 배경을 한국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행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어떤 일본 만화가들은 한국을 베껴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며 열등감이 치솟았습니다. 한국은 분명 일본보다 뒤처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었는데 그랬던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며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열등감에 찌들어가던 어느 날 혐한 시위에서 만난 한 친구가 제게 한국 여행을 함께 가자고 제안하더군요. 아니, 세상에 갈 곳이 없어서 한국으로 여행을 가다니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친구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고 하더니 솔깃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한국에 헌팅을 하러 가자는 것이었죠. 들어보니 요즘 일본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을 공략하러 한국으로 원정을 떠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 여자들을 유혹하며 역시 일본 남자가 한국 남자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여행의 목적이었고요.
게다가 요즘 일본에서는 매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깨끗하다고 하고 또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한국 여자들이 일본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쓴다고 하니 저는 이번 기회에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가서 한번 방탕하게 놀아보기로 했어요. 후진국 여자 한두 명 꼬시는 것쯤이야 일도 아닐 것이고 저는 이 기회에 자존감이나 실컷 올리고 오자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도착한 한국은 제 예상과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이 끽해봐야 개발도상국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뒤집어지고 말았죠. 서울에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들이 가득했고 거리 곳곳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디지털 광고판과 한국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 들고 다니는 고가의 최신형 휴대폰들에 눈이 돌아갈 지경이더군요. 물론 일본에도 최신 기술을 자랑하는 도쿄의 빌딩 숲이 있지만 서울은 한 차원 다른 미래 도시 같았어요. 일본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강한데 한국은 모든 것이 고도로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한국은 아주 작은 가게에도 대부분 무인 단말기와 QR코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저와 일본 친구들은 이런 기계들을 접해본 적이 없어서 주문 하나를 하는데도 버벅거렸죠. 어떻게 겨우 주문을 마치고 계산을 할 때도 당황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지폐를 들고 어리버리하고 있자 직원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은 모바일 페이만 가능합니다. 그 말에 저희가 어쩔 줄 모르고 난감해하자 그 직원은 국제 신용카드를 내도 된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제가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었길래 저희는 겨우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사실 일본에서는 아직도 많은 가게들이 현금만 받는데 이곳은 오히려 현금을 받지 않는다니 당황스럽더군요. 뭔가 촌스러운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창피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화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가게는 종이 메뉴판 대신 테이블마다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을 받았고 음식이 준비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군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종이 메뉴판을 사용하고 주문을 받기 위해 직원들이 테이블을 일일이 방문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저와 친구들이 한국이 갖춘 첨단 시스템에 놀라워하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이런 미래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듯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해결하더군요. 그런 한국인들을 보며 저는 꼭 원시인이 된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인들은 신용카드를 넘어 삼성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일본인들은 아직도 지폐와 동전을 사용하고 있다니 이건 꼭 일본이 한국보다 진화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만 같아서 저는 굴욕적인 기분까지 들었죠.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절로 주눅이 들어 어깨를 움츠리게 되었답니다. 꼭 부잣집 친구의 으리으리한 저택에 놀러온 비렁뱅이가 된 것 같기도 했고 도시에 처음 방문한 시골쥐가 된 것 같기도 했어요. 저와 친구들은 그동안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강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의 외모에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자들까지도 넘사벽으로 잘생기고 예쁘다 보니 확실히 K-뷰티라는 것이 왜 인기를 끌고 있는지 이해가 되었죠. 인형처럼 예쁜 한국인들을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절로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감정들을 애써 무시하며 한국 여자 유혹하기라는 이번 여행의 목적을 되새겼어요. 일단 저는 친구들과 강남 거리로 나가 헌팅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기는커녕 냉담한 반응을 보였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몇몇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어요. 그도 그럴 게 한국 여자들은 대부분 저와 키가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마치 모델처럼 늘씬하고 예쁜 한국 여자들을 보며 그녀들을 유혹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결국 저와 친구들은 헌팅은 포기하고 광화문이나 구경하며 일본인의 우월감을 느껴보기로 했어요. 그곳은 예전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을 시절 조선 총독부가 세워져 있던 곳이었으니까요. 저희는 그곳에 가서 과거 일본이 누리던 영광을 한번 느껴보기로 했죠. 하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끔찍한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하필 타이밍이 왜 그랬던 것인지 저희가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마침 국군의 날 행사로 시가행진이 진행 중이었어요. 먼저 육군 의장대가 등장했는데 그들의 완벽한 제식 동작과 질서정연한 행진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죠. 무엇보다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인한 의지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대형 차량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더니 그 위에 괴물 같은 무기들이 실려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무기들은 제 상상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것들이었어요. 특히 현무5라고 불리는 미사일을 보았을 때는
저는 숨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죠. 현무5는 한 방에 지하 100m까지 뚫어버릴 수 있음은 물론 탄두 중량이 수톤에 사거리는 수천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하더군요. 다시 말해 저 괴물 같은 최강의 무기가 일본 열도 전역을 사거리에 포함시킨다는 것인데 그 생각을 하자 저절로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어요. 이제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일본의 군사기지나 주요 전략 거점을 일거에 초토화시킬 수 있고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우리 일본은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글쎄, 한국이 현무5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현무6, 현무7, 현무8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더 아득하게 벌어질 텐데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무기를 한국이 자체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등장한 K2 전차의 위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K2가 아스팔트를 울리며 지나가는 소리는 꼭 천둥 같았는데 이건 일본의 구식 전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까지 하나하나가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죠. 그렇게 한국의 강력한 무기들을 보며 아연실색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오더군요. 깜짝 놀라서 위를 올려다보니 공군 전투기들이 하늘을 멋지게 수놓고 있었어요. 그들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라고 했는데 이번 국군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비행을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블랙 이글스는 하늘 위에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을 수놓았고 그걸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런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제 얼굴에는 부러움이 가득했고요. 솔직히 말해 일본에서는 한국군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비록 지금은 패전국 신세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우리 일본군은 한국을 넘어 중국과 동남아까지 진출하며 대제국을 건설한 바 있고 그때만 해도 한국은 우리 일본의 발 아래 납작 엎드린 초라한 신세였으니까요. 게다가 일본은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도 자위대를 창설해 막강한 군사력을 갖췄었고 이에 일본은 스스로를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자부해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일본인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죠.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 군대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에 초라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최첨단 무기들로 무장한 채 용맹함을 뿜어내고 있었죠. 저와 친구들은 한국군을 보며 절로 어깨가 움츠러들었답니다. 분명 100년 전 일본의 식민지였던 후진국이 이제는 이토록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저는 묘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일본의 자위대는 최신 무기를 사들이며 몸집은 거대하게 불려놓았지만 그뿐이었죠. 일본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현무5와 같은 장거리 미사일이나 공격형 무기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주춤하는 사이 한국은 아무런 제약 없이 첨단 무기를 개발하며 쉬지 않고 발전을 거듭했고 앞으로는 점점 더 일본과의 격차를 벌려나가겠죠. 이런 생각이 들자 그제서야 한국이라는 강대국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발 아래서 빌빌거리던 나약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명실상부한 강력하고 뛰어난 선진국이었죠. 게다가 요즘 우리 일본은 유명 AV 여배우들이 매독 양성 판정을 받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매독이 무섭게 퍼져나가는 중인데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선진 문화가 퍼져나가는 중이라니 정말이지 비교를 안 할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자존심이 박살난 채로 터벅터벅 힘없이 광화문 일대를 배회했어요. 한국 여자를 유혹하겠다는 저희의 계획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고 한 번쯤 보고 싶었던 조선총독부 건물 역시 한국인들이 박살내버린 지 이미 오래였으니 이제는 뭘 하면 좋을지 몰라 저희는 그저 걷고 또 걷기만 했죠. 그러다 한 친구가 할 것도 없는데 게임이나 하자고 하길래 저희는 PC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e스포츠 강국답게 PC방도 클래스가 다르더군요. 초고속 인터넷은 기본이고 모든 게임이 최상의 설정으로 구동되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듯한 젊은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게임에 임하고 있었죠. 저는 바로 여기서부터 한국의 e스포츠 저력이 시작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친구들 역시 태어나서 이렇게 빠른 인터넷은 처음 본다며 감탄에 감탄을 거듭했고 그렇게 저희는 언제 우울했었냐는 듯 한국 PC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사실 여기 모인 모두가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새 한국의 첨단 문명에 푹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그동안의 제 삶을 돌이켜보았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한국을 미워했던 것에는 아무런 논리도 근거도 없었더군요. 게다가 만약 일본의 격투기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에게 격파당했을 때 그들에게 열등감을 느낄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훈련에 정진했다면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실력의 선수가 아닌 챔피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자 제 지난 시간들이 정말 어리석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홀로 산책을 하다 우연히 보게 된 근처의 대형 태권도장을 찾았어요. 격투기 선수로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한국의 전통 무예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태권도장의 사범님에게 제 신분을 밝힌 후 한번 대련을 해볼 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그러자 사범님은 호기심을 보이시며 흔쾌히 그러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다른 무술로 대련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 저는 아무리 그동안 제가 훈련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지만 그래도 평생 격투기를 해왔으니 태권도 사범과 비등하게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대련에 들어가자 저는 한국 사범의 발차기에 맥없이 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안전모와 방호복을 입지 않았더라면 아마 기절했을지도 몰랐을 겁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발차기가 너무 강력하더라고요. 저도 격투기 선수로서 발차기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한국 사범의 발차기는 차원이 다른 파워를 보여주었죠.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대체 어떻게 그렇게 강한 발차기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한국 사범은 자신감 넘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전 세계 무술들을 대상으로 발차기 위력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태권도의 발차기가 가라데나 무에타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마 태권도는 몸의 회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의 타격 부위를 정확하게 컨트롤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계산된 무술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은 옛날부터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당했고 그에 대항해 스스로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태권도를 만들고 발전시켜 왔어요. 태권도가 다른 무술보다 강력한 데에는 분명 한국인들의 그런 의지와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참고로 저희의 대화는 사범님이 가지고 있던 삼성 갤럭시의 자동 번역 기능을 이용했는데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도 일본어를 몰랐던 사범님과도 정말 손쉽고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하더군요. 저는 사범님의 말을 듣고 왜 한국 이찬영 선수의 펀치에 그토록 강력한 파워가 실렸는지 또 왜 이성현 선수의 로우킥이 그토록 치명적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어릴 때 대부분 태권도를 배운다고 하던데 아마 이찬영 선수와 이성현 선수도 분명 어릴 때 태권도를 배웠을 테고 그 덕에 그렇게나 강력한 힘과 의지를 갖게 된 것이겠죠. 그렇게 태권도장을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일본에도 가라테라는 고유 무술이 있지만 가라테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격투기와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격투기의 수준 차이가 생각보다 크구나 싶어서 왠지 모를 우울감까지 들 정도였답니다. 한국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그 때문에 무수히 많은 역경을 겪어왔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발전해온 나라였더군요. 한국의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아무리 늦은 밤 시간이라도 사람들이 지쳐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에너지 넘치는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어쩌면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한 이유는 바로 저 눈빛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개선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동안 나는 그리고 일본은 대체 뭘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생각이 들자 한국에 와서 유유자적하며 여자들이나 꼬셔보려 했던 제가 참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한국인들은 불철주야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하고도 훌륭한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들을 무시하며 쉽게 유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어디를 가든 한국 사람들은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그동안 미워해왔다는 것도 참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읽어온 혐한 서적에는 한국 사람들이 다 앞뒤가 다르고 천박하며 상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본 한국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또 한국이 일본을 따라한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사람들이며 건물이며 문화까지 모든 것이 세련됨 그 자체였고 한국 사람들 특성상 정체되어 있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를 따라할 리가 없었죠. 결국 저는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오해로 한국을 미워하며 제 커리어까지 망쳐왔던 것인데 참 대체 왜 그랬던 것인지 너무 후회스럽더군요. 차라리 진작 한국에 왔다면, 그래서 한국인들의 열정과 노력을 직접 목격했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저는 20대 중반으로 스포츠 선수로 성공하기에는 꽤나 늦은 시기였으니 이 깨달음은 정말 너무 뼈아픈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고, 저는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했죠. 왜 한국을 평소 싫어하거나 동경하지 않았던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만 여행 갔다 오면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오는지 저는 그 마법을 직접 경험했고, 저 역시 일본의 젊은이답게 그 마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 혐한들이 점점 한국 문화에 빠지고 있는 일본 젊은이들을 보며 말세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이유가 왜인지 100% 이해할 수 있었죠. 저는 왜인지 하루라도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 다시 격투기 훈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국에서 더 놀다 가자는 만류도 뿌리치고 혼자서 얼른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느낀 자극은 깊은 여운으로 남아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격투기 훈련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코치는 그런 저를 보더니, 다나카, 너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너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라고 말하며 놀라워 하더군요. 예전에 저는 뭘 해도 시큰둥하고 불만만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저희 체육관에서 제일 성실한 선수가 되었죠. 물론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부터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어린 날 제 목표였던 언젠가 격투기로 세계의 정상에 서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에요. 제 부모님은 마치 제가 격투기 유망주였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며 달라진 저를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한번 갔다 왔을 뿐인데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냐면서 이럴 거라면 앞으로 10번이고 100번이고 한국에 다녀오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던 어느 날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한국이 현무6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뉴스에서는 현무 시리즈를 보유한 한국은 이제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한국의 강함이 단순히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끝없이 나아가는 끈기와 열정이었죠. 저 역시 그런 한국인들을 본받아 앞으로 격투기 선수로서의 하루하루 나아지기 위해 온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저도 이찬영 선수의 냉철함과 이성현 선수의 완벽한 기술을 가질 수 있겠죠? 언젠가 링 위에서 한국 선수들과 맞붙는 그 날을 기다리며 꿈을 위해 정진해보겠습니다.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무시했던 저를 용서해주세요. 미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우튜브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와 협업 중인 KS 오토플랜 소개를 잠시 하려고 해요. KS 오토플랜은 취약계층을 돕는 선한 기업입니다. 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과의 협업은 언제든 환영하죠. 구독자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렌트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이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 장기 렌트, 단기 렌트 모두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 차량이 필요할 땐 선한 기업 KS 오토플랜을 이용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신다면 취약 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도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모두가 다 같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답니다. 고정 댓글에 이용 방법과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혜택 확인하시도록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우스워요? 왜 비행기에 탑승을 못하게 막는 건데요? 여기 한 남성이 왜 비행기에 못타게 하는 거냐며 공항 직원을 향해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공항에는 뜬금없이 곡물들이 나뒹굴고 있고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스트롤 출신의 아비게일 그린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멋진 승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성인이 된 지금은 결국 그 꿈을 이뤄서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웨이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승무원이 된다는 꿈을 부모님에게 밥 먹듯이 이야기했더니 하루는 부모님께서 승무원은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특히나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직업인데 다른 걸 해볼 생각은 아예 없는 거니? 라면서 물어보실 때가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높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비행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언젠가 꼭 저 비행기 안에 올라타. 저 비행기와 함께 하늘 높은 곳을 날아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전 제가 가진 꿈을 꼭 이루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살았던 도시는 영국 스트롤이라는 도시인데요. 스트롤은 헤브리드 제도의 헤브리디스 섬에 있어요. 제가 살았던 이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역사적인 유적으로 유명했고, 헤브리디스 섬의 주요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곳 스트롤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고 계셨는데요. 항상 학교를 마치고 집을 가면 아무도 없어서 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 있던 적이 많습니다. 늘 같은 공간, 같은 생활 때문인지 언제나 지루했고 늘 심심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루는 저희 하늘 위로 굉음을 내며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게 되었는데,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면서 나도 저 비행기 안에 타고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라는 생각을 했고, 저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일까? 늘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승무원이 된다면 업무의 특성상 제가 그렇게 타고 싶던 비행기를 매일같이 타야 했을 거고, 그 비행기의 목적지는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도시들일 테니까 제가 늘 마음속에 담아두던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직업이었죠. 나이를 먹고 저도 성인이 되어가면서 생각보다 쉽지 않은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좌절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어디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도 부모님의 구두 수선 가게는 소득이 낮아서 어디 해외여행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설령 여행을 떠난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 지내면서 소비해야 하는 비용을 감당해내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저는 영국에서 태어난 영국 사람인데도 수도인 런던에 조차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런던을 가려면 제가 사는 스트롤 공항에서 직항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당연히 비행기 탈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스트롤에서 페리를 타고 본토까지 가는 방법으로 가게 되면 3시간을 달려 다시 기차와 버스를 타서 런던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많이 걸리면 8시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제가 사는 지역에서 런던까지 가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이유로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결국 제가 꿈꾸던 항공사 승무원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때 합격 통보를 받았던 당시에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예요. 저의 합격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는 우시기까지 하셨는데, 제가 항공사 취직으로 기숙사로 떠나던 날 아버지가 제 손에 두툼한 봉투를 주셨었어요. 그 안에는 그동안 부모님이 구두수선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종잣돈이 들어있었죠. 이 돈을 벌기까지 그렇게 고생하셔 놓고는 하나뿐인 딸이라고 모아둔 돈을 저에게 가져가라며 주신 거예요. 떠나기 전날 밤에 저는 얼마나 울었었는지 몰라요. 저는 다음 날부터 항공사 입사 후에 정말 많은 시간을 혹독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승무원 하면 뭔가 단정하면서 화려하고 왠지 모르게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지곤 했었는데, 막상 승무원이 되고 나서 보니 겉으로 보던 것과는 다르게 승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과 자세, 말투까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또한 고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굳은 일들도 도맡아 해야 하는 고된 직업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지언정 제가 어릴 적부터 바래왔던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틀림없었죠. 높은 하늘을 날아올라 세계 각국을 가볼 수 있었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어느 날 저는 항공사 팀장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야기로 눈이 동그래져 궁금한 토끼 마냥 궁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비행기에 동양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탑승할 거라는 이야기 때문이었는데요. 태어나서 동양인들과는 대화 한마디 해본 적 없었던 터라서 과연 동양인들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함께 있던 승무원 선배님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던 팀장님은 승무원 선배가 왜 저러는지 이해하겠는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자리를 떠나셨었는데요. 외마디 비명을 질렀던 선배 말고도 다른 선배님들까지 모두 이런 상황이 너무 걱정되고 우려스럽다면서 대체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었습니다. 제가 선배에게 왜 그러시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선배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비행기에 탑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중국인들 때문에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사람들끼리 단체로 비행기를 탔어도 자신의 자리에 올바르게 착석해서 안전벨트도 매고 해야 하는데, 그들은 내키는 대로 아무 곳이나 가서 자리에 앉았고 3명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자리에 4명, 5명씩 가서는 껴안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좌석 위에 물건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대체 무슨 이런저런 잡동사니 짐들이 많은지 다른 사람이 짐을 넣어야 하는 공간까지 모두 차지해서 난처한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하시면서 동양인이라면 치를 떠셨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먹었던 음식들을 죄다 비행기 바닥에 버린 터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내렸을 때 정말 비행기 안이 거의 쓰레기장 수준이었다면서 태어나 그런 사람들을 난생 처음 겪어봤다면서 학을 떼셨어요. 그때 옆에 있던 또 다른 승무원 선배는 자신은 중국인 관광객 커플이 자신이 탔던 비행기에 탄 적이 있었는데 그 중국인 커플 좌석이 서로 달랐는지 떨어져 앉아야 했는데 중국인 남성이 자신의 지정석에 앉지 않고 중국인 여성 옆자리에 그냥 앉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선배는 본인 자리에 착석하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국인 남성은 대뜸 중국말로 자신을 향해 막무가내로 뭐라고 소리를 질렀었다고 했었는데요. 자신의 여자친구 옆자리에 지금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 빈자리에 앉아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엄청 따졌대요. 그러면서 돈을 내라면 낼 수도 있다면서 자신이 돈 없는 가난뱅이처럼 보이냐며 난동을 피워서 엄청 고생했었다는 푸념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왜 이렇게 싸움들도 많이 하는지 동양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비행기를 타면 무조건 한두 차례는 자기네들끼리 다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배가 저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면서 아마 못 볼 꼴 많이 볼 수 있으니 긴장하라면서 말이죠. 선배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괜히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까지 선배들이 기겁할 정도로 걱정을 하는 건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도 되면서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 비행기에 탑승하는 동양인 관광객들은 중국인들은 아니었고 한국인들이라더라고요. 그 소리에 선배들에게 이분들은 한국인 분들이라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라면서 선배들에게 물었더니 솔직히 전에 탑승했던 관광객들 사이에는 중국인들, 한국인들 다 섞여 있었어서 그렇게 난동을 피웠던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른다면서 여하튼 같은 동양인들이니까 긴장 풀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비행기의 문이 열리고 드디어 관광객들이 하나둘 모습을 보이며 저희 비행기에 탑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선배들의 얼굴에는 웃음도 섞여 있으면서 뭔가 걱정이 한가득 있는 불편한 표정들도 볼 수 있었어요. 저 또한 선배들에게 들은 게 있다 보니 괜히 긴장이 더 되고 그래서 손님을 향해 웃어야 하는데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비행기에 드디어 검은색 머리를 한 동양인들이 하나둘 올라타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눈앞에 마주하고 나니까 더 긴장되고 그러더라고요. 탑승하는 승객들의 티켓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확인하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국인 여성 탑승객이 제가 손을 너무 떨고 있자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손을 너무 떠신다면서 괜찮아요? 하고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였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뭐지 싶었는데 속으로 이 정도로 벌써 떨면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낸 건지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막힘없이 손님들은 비행기에 올라타고 있었는데 제 맞은편에 있던 선배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왜 그래요? 하고 물었는데요. 중국인들이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는 항상 티켓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아서 매번 가방을 뒤지거나 주머니를 뒤지는 행위 때문에 늘 탑승이 밀리고 지연됐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탑승하는 한국인 분들은 그런 게 없다면서 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뭐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겠지 하시면서 분명 좀 있으면 난동이 시작될 게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탑승 인원이 전원 비행기에 올라타고 자신의 좌석을 찾아 착석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빠르게 진행되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좌석 위에 있는 짐칸에 짐을 넣으면서도 남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짐들을 넣었고 짐이 커서 부득이 타인의 공간을 침범할 때는 옆 사람에게 양해까지 구하는 매너 있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어요. 승무원으로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란들을 챙겨야 하는데 막상 한국인들은 스스로 다 알아서 하는 모습들 때문에 저희가 딱히 뭘 할 것도 없더라고요. 선배들을 보니까 선배들도 저와 다르지 않았는데요. 원래 승무원인 저희들이 기내를 돌아다니며 짐을 넣는 일을 도와주거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승객분들을 챙기고 안내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인데 한국인들이 알아서 해버리니 선배들도 할 일을 찾지 못해서 그저 자리를 찾아서 짐을 넣고 착석하는 승객분들을 보고 인사만 연신하고 계시더라고요. 비행기는 이륙을 시작했고 저희들은 승객분들에게 안전띠와 창문을 내리고 의자 테이블을 올려달라는 안내 방송을 하고 기내를 돌아다니며 혹시 이런 기본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승객분들에게 방송한 대로 해줄 것을 부탁해야 했는데요. 방송을 마치고 기내를 돌아다니며 보는데 이미 한국인 분들은 안전벨트 착용과 창문도 모두 내리고 있었고 의자 테이블까지 완벽하게 접어 비행기 이륙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면 이 한국인 분들처럼 선배들이 비행기에서 난동을 피우는 건 거의 동양인이라고 하셨었는데 오히려 제가 그동안 비행을 하면서 만났던 유럽인들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이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선배들에게 저분들 비행기에서 민폐를 끼치거나 난동을 피우실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난동 피운 사람들이 동양인들이 아닌 거 아니에요? 혹시 라면서 물었거든요. 제 말에 선배들도 자신들도 이런 모습은 지금 처음이라면서 되게 신기해 하시기만 했지 이렇다 할 답을 못했었어요. 저희는 곧이어 기내식을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한 선배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기내식을 충분히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었는데요. 자신이 겪었던 중국인 손님들은 제공한 기내식이 부족해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서 달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분명 더 달라고 소리치는 손님이 있을 거니까 준비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선배님의 말이 무색하게 오히려 기내식은 수량이 남게 될 정도였는데요. 기내식을 비행기에 탑승한 손님분들에게 모두 나누어 드렸는데 한국인 관광객분들은 식사를 아예 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탑승 인원보다 기내식이 남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국인 분들은 다 먹은 기내식을 한 박스에 쓰레기 등을 모두 담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선배에게 준비한 음식이 오히려 남는데요. 라면서 물었더니 자신이 겪었던 중국인들은 기내식을 주자마자 뚜껑을 열어서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 바빴고 모자라 몇 번을 더 달라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저렇게 신사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기내식을 정리하는데도 이미 한국인 분들이 테이블 위에 모두 정돈을 해두어서 손쉽게 다 먹은 기내식들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한 선배가 기내를 돌아다니며 바닥을 계속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어떻게 바닥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라면서 엄청 놀라시며 신기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먹다 버리는 음식은 물론이고 음식을 덮고 있던 뚜껑이나 수저들을 다 바닥에 떨고 나서 식사를 마쳤을 때 거의 바닥을 기어다니다시피 하면서 주웠어야 했는데 자신도 이런 건 처음이라면서 믿기 힘든 표정을 하시더라고요. 비행을 마친 뒤에도 선배들과 식사를 하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에피소드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었어요. 선배들은 여러 번 비행을 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을 만나봤지만 한국인들처럼 매너 좋은 사람들은 처음이었다면서 한국인들을 동경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동양인 단체 승객 탑승으로 떠들썩했던 시간들이 많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처음 한국으로 가는 직항 노선의 비행에 제가 탑승할 수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인천까지 약 10시간에서 12시간 가까이 걸리는 장거리 노선이긴 했었지만 일전에 한국인 탑승객들의 너무 좋은 기억들이 있었어서 저는 엄청 큰 기대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에서 잠시 체류해야 하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놀라웠을 정도의 성숙한 의식을 보여준 한국인들이 사는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돼서였어요. 역시나 한국인 탑승객들은 전에 경험했던 대로 굉장히 신사적이고 매너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고 저희는 한국 공항까지 별 문제 없이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 도착하고 인천공항의 입구에서부터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저와 선배들은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동안에도 공항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고 엄지를 치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너무 신기하고 놀랐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스마트 체크인이었어요. 모든 공항이 그렇지만 항공권 발권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많다는 불편함이 어느 나라 공항을 가도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스마트 체크인 도입으로 여행객들은 줄을 서지 않고 발권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체크인을 하고 수화물 위탁까지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봐서 그저 신기했을 뿐이었어요. 거기다 에어스타라고 불리는 안내 로봇들이 공항 곳곳을 자율주행을 하며 음성 인식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제가 미래에라도 온 줄 알았지 뭐예요. 안내 로봇은 카운터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출국장이 얼마나 혼잡한지, 면세점은 어디에 있는지, 공항버스는 어디서 탈 수 있는지 등까지 관광객이 궁금해할 수 있는 공항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안내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에어스타 공항 안내 로봇 앞에는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그 모습이 신기한지 계속 말을 걸고 있는 모습이 진풍경이었어요. 관광객들을 위한 샤워실과 수면용 의자가 준비되어 있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정말 믿기 힘들었던 건 이런 모든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돈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다녔던 나라들은 어떤 특별한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분명히 그것에 맞는 돈을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다 이용하는데 돈을 하나도 받지 않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분명 공항도 이윤을 추구하는 곳인데 이렇게 다 무료로 제공하면 이렇게 커다란 공항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었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데 그때 그렇게 조용하고 쾌적했던 공항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승객이 자신의 캐리어를 발로 차면서 공항 직원과 소리를 지르며 다투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와 선배들은 그곳을 향해 갔는데 그곳에는 쌀포대가 잔뜩 있었는데 한 쌀포대가 터져서 공항 온 바닥에 쌀들이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공항 직원은 휴대 수화물 무게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탑승을 제지했었는데 그 탑승객의 가방 안에는 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곡물들이 실려 있었어요. 탑승을 제지받은 승객은 자신이 잘못해서 탑승을 제지받는 건데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자신을 왜 막냐며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공항에서 난동을 피운 사람은 중국인이었는데요. 저희 근처에 있던 공항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저희가 승무원 복장을 하고 있는 걸 보더니 저희에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공항 직원분께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었는데요. 한국인 공항 직원분은 요즘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쌀을 싣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이 중국인들은 중국하고 한국으로 오고 가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곡물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난동을 피우는 사람도 중국 관광객이 아니라 곡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라면서 곡물을 운반하려다 무게를 초과해서 탑승을 제지당한 건데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라고 했었어요. 사실 이런 중국인들 때문에 요즘 한국의 공항도 골머리를 썩는다고 했었는데요. 한 사람이 기내에 갖고 타는 곡물의 무게가 평균 30kg에서 많게는 50kg까지 나가다 보니 곡물 무게 때문에 기내에 수화물 선반이 파손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워낙에 많고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한국의 물가가 더 비싸서 중국인들이 중국에 있는 쌀을 들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쌀과 같은 곡물을 파는 모양이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세관에서 공식 홈페이지에 식물이나 과일, 야채, 농림 제품 일부를 제한하고 일부 특정 식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공지를 했는데도 중국인들은 여전히 쌀이나 곡물들을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다면서 억지 주장을 하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전에 비행기에서 선배들이 중국인들 때문에 엄청 큰 고생을 했었다면서 치를 떨었었는데 한국 공항에서 이렇게 난장피는 중국인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니까 정말 살벌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같은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인데 이렇게나 다를 수 있을까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희 항공사에서 휴가를 받게 되는데요. 휴가를 받으면 저희 부모님이 있는 스트롤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잠시 보낼 예정이에요. 원래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 함께 가고 싶었는데 구두 수선일이 많이 밀려 있어서 시간을 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승무원에 합격하고 기숙사로 들어가는 전날 제 손에 쥐어주셨던 뭉칫돈에 부모님들 쓰시라고 용돈을 더 넣어서 다시 부모님께 보내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승무원으로 취직에 성공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을 다닐 수 있었으며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줬던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알게 되는 행운을 얻었잖아요. 더불어 부모님에게 용돈까지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되고 나니까 요즘 저는 매일이 즐겁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꿈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정말 멋진 나라였던 한국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건데 부모님이 일을 놓으실 수가 없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부모님이 일을 그만하셔도 괜찮으실 만큼 제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이 일을 잠시 하지 않으셔도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직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분들이라서 제가 경험한 한국이라면 분명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 시절 승무원을 꿈꿨고 실제로 승무원이 되어 비행하며 겪었던 아비게일 그린 씨의 이야기를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해외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